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격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양측의 내탓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고요. 반면 지자체는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점인 표준주택가격 자체가 들쭉날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급증하겠죠. 일각에서는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거래 관련 세금을 낮춰서 퇴로를 열어주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실 저는 한 곳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부랑 뭐 지자체가 따로 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지가 산정하는 시스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필지나 주택을 매년 하나하나를 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들겠죠. 그렇겠죠. 지금도 한 1,600억 가까이가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네. 나름대로 정확도는 손해를 안 보면서 좀 효율적으로 시점에 맞춰서 이제 공시 가격을 내기 위한 어떤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원 같은 주체는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비준표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구도 속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거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주택 공시가격이 제각각인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20%포인트 나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사실은 올해 좀 특이한 현상이라서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은 각 지자체별로 나타나는 그런 주택가의 표준주택과 개별 공시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이한 게 그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률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죠. 고가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상대적으로 저가에는 덜 올리니까 과거처럼 동일했다 그러면 사실 편차가 안 생길 텐데 이제 개별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을 할 때 그 표준주택에 대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사실 어떤 주택을 선택하는 데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을 할 때 그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일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사실 표준주택의 선택 과정에 대한 그런 조금 짚어볼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공식 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신이 커지고 조세정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리고 시세 반영률 53%라고 했는데 일반인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세 반영률과 많이 괴리가 있다. 그래서 시세 반영률에 대한 산정 근거와 내역을 좀 공개하라고 저희도 경실련도 정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거는 내부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문제는 이번에 개별 지자체의 상승률과 표준주택 상승률이 다른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가 일관되게 그러니까 일정한 상승률을 올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시세 반영률이 고르게 됐냐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집가 상승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률이 전년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주택에 영향을 받는 개별주택의 상승률이 다르다. 이거는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국토부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사실 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표준주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그걸 근거해서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산출된 가격을 다시 감정원의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한 감정원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안에서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이 어떤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문마형으로 이거를 이제 셀프 감사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근본 해석책이냐 이렇게 보는데 의심이 되고요. 오히려 국토부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제대로 이 조사 평가 결정 과정을 수행했는지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뭐 주택 특성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은 해당 구역의 토지라든지 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여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표준 주택 가격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비슷한 유사한 주택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뭐 같아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가격 수준이 유사한 것 중에서 찾죠. 그리고 전면 사실은 위치보다는 뭐 주택 가격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주택이 대로에 속해 있냐, 면에 있냐, 아니면 소래 면에 있냐 이런 국지적인 도로 접면성이라는 게 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기보다는 뭐 그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뭐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라는 게 뭐 입지가 비슷하다고 같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뭐 나름대로 그 가격 차이를 만들어내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대상이 되는 표준 주택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회자되는 그런 뭐 200억, 300억의 그런 회장님의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표준주택으로 조사를 하지만 그거를 그 레퍼런스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높은 가격 주택에 대해서 상승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해서 낮추게 되면 이 평균적으로 개별 공시가격의 상승률의 평균과 전체 그 자산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되는 그런 표준주택의 상승률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표준주택이 22만 호입니다. 예. 근데 네. 개별주택이 약 420만 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표준주택당 19개 개별주택이 이제 딸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국토부가 표준주택을 주지만 이것을 받을지 말지는 기초지자체장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복수의 표준주택에서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건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시세 반영률을 고르게 하지 않으면 기별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세부담을 낮추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될 여지가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처럼 국토부가 이렇게 처음부터 애초부터 핀셋 상승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세 반영률의 원칙을 확고히 했었다면 이 문제가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주택 한 건당 19개 개별주택을 가져가는 이 구조가 맞는 것인지 또 적절성, 뭐 대표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게 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라서 그걸 그 400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22만 가구의 표준주택 가격으로 사실 산정이 가능하냐의 문제는 이제 비용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부담을 예를 들어서 22만 가구가 아니라 50만 가구를 산정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1년에 1,600억씩 들어가는데 그게 뭐 2천, 3천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정확도가 얼마나 상승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 고민이 필요하고 트레이드업이 있는 이슈입니다. 무작정 뭐 숫자를 늘린다고 표준주택의 건당 예산이 한 5만 원 정도가 수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5만 원 수수료를 나라에서 책정하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감정평가하시거나 감정원에서 이거에 맞게 이제 기준이나 조사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격균형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의 예산보다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산 네. 책정한 만큼 수행하는 것인지 질을 담보하는 것인지가 지금 도마에 올린 거거든요.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제 단순히 표준주택수를 늘리냐 마냐의 문제도 있지만 적정하게 가격 대비의 이 효과가 나타난 건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은 결국 납세자가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주택을 보유한 분들 중에서 이 최종 가격 공시가격이 이미 열람했던 가격보다 또 뛰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런 엇박자를 좀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앞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공시된 가격을 올린다는 굉장히 저항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선택이고 사실은 뭐 재산세 기본이 되는 그런 과세 기준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제 결정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네. 해외 많은 나라들은 지자체별로 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재산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구도로서 운영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 선택권이 사실은 주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이 사실 현재 그 벌어지는 그 현상이 있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철학은 고가 주택은 많이 올리겠다라는 거고 지자체의 경우는 뭐 정부 전체에서 보면은 고가 주택의 비율이 극소수지만 어떤 지자체라고 하면 고가 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경우는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합의된 방향성이라는 게 뭐 고가 주택이라 더 올리냐라는 어떤 사실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각각의 의견이라는 게 표준주택을 선택하는데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이 지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개별 공시 가격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이제 공시지가 제도라는 게 토지공 개념의 뿌리입니다. 네. 공평과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제 부동산을 가진 분과 갖지 않은 분 간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고 예. 또 하나는 공시가격 제도가 2005년 도입되면서부터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또는 상가빌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했고 네. 이제 다시 드러난 건 같은 아파트인데도 같은 단독주택 안에서도 지금 형평성 네.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부 주도하에 이게 뭐 내부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리나 청와대께서 이 부분을 좀 주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개별 지자체에서 과제자주권 차원에서 이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다만 지금 현재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 구조는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을 광역단체장에게 이건 하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가격 결정권을 이양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과제로 간다면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들이 해주셔야 될 것들이 지금의 이 국토부가 조사 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정확한지 이게 정확해야 기초지자체 값들이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부가 결정한 2019년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해서 두 분의 간단한 입장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뭐 공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뭐 같은 수준으로 변동을 시키거나 상승을 시켰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벌어진 현상은 어떤 특정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승률을 뭐 말은 현실화율이지만 어쨌든 상승률을 높게 가져가고 뭐 다른 주택은 적게 가져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 가격 간의 안정적인 구조적인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차별화된 가격 그 공시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성과 또 그 근거가 되는 공시 가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저도 인정을 하지만 네. 그 부분을 극히 차별화된 형태로서 반영을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시장이 왜곡된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그 해법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비슷한 구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결과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시스템을 뒤엎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선택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그러면 과도기를 현명하게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가 표준주택의 수를 늘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개별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하나의 개별 그 표준주택을 선정을 하는데 그거를 한 뭐 3개를 선택하게 해서 그의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뭐 인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의 뭐 자본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현재 거거든요. 틀 안에서 좀 예.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그렇죠. 해보자는 의견이신 예. 거죠. 엄청난 뭐 사회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여야 되는 선택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바람직한 예, 선택은 아니라고 지금 이제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네. 평균 9%가 상승했고 서울이 18%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올랐다는 건 사실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시세 반영률이 올랐다라고 정부가 얘기한 수치도 사실 1%에서 2%가 채 안 됩니다. 시세 반영률 자체는. 근데 그것조차 왜 올렸는지의 내역 공개도 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이제 이 신뢰성의 문제 제기를 하게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올랐지만 적어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되었던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 또 하나는 지금의 이제 가장 이렇게 가게 된 결정 과정의 가장 큰 원인은 국토부가 독점하지만 국토부가 불투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역 공개도 하지 않고 지금 표준주택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출해야 되는 가격 자료 내역들도 있고 그 지자체와 그 국토부가 협의하는 과정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당연히 그렇죠, 늘어날 예. 건데 이 핵폭탄급은 생각보다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이제 보유세액이 늘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보유세액은 늘었지만 그건 집값이나 이런 가격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비해서 그 정정하게 늘었냐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아니다라고. 집값이 오른 폭에 비해서는 네, 크게 늘지 집값 않았다고 가치에 보시는 비해서 거군요.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종부세 인상을 했지만 사실 그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게 어제 참여연대도 그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실효세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네. 예를 들어서 그 100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시세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면은 45억 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럼 45억 원에 대해서 그 종부세율 1.4%거든요. 1주택자가 1.4%, 다주택자가 1.8%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세액이 각각 6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100억 대비로 하면 1%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공시가격만 제대로 됐더라면 그 수치가 올라갈 텐데 공시가격이 50%나 50% 미만이기 때문에 절반밖에 내지 않는 구조라서 지금의 문제는 조금 더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세액 부담을 어떤 보유세 부담 강화로 얘기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하고 거래세를 줄이자는 방향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용하신 숫자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효세율이 0.16%인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그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해서 숫자를 말씀하셨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0.6이라는 1%라는 숫자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실효세율이 높은 건 현실이죠. 그래서 어디를 더 높여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이라는 게 정말 핵폭탄으로 다가오면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제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상승이 인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을 과세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실제적인 과세 실효 세율이 주택에 있어서의 시장 가격의 변동에 굉장히 늦게 반응을 합니다. 2, 3년, 4년 늦게 반응을 하는 구도라서 올렸다고 작년에 올랐다고 바로 지금 과세 기준을 조정한다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9월까지는 작년에 막 올랐지만 또 최근에 서울 9월 이후에 한 5개월 동안의 그 변동률을 보게 되면 오르는 속도로 또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변동에 대한 부분을 과세 기준인 그 공시 가격에 정말 빠른 속도로 담는 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반영에 대한 속도가 사회적인 어떤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사실 보유세랑 또 같이 거론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거래세일 텐데 거래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잖아요. 보유세는 좀 낮은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보유세가 올라가고 거래세가 낮춰야 되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수준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유세를 올리라고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과물도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 또 하나는 보유세라는 게 왜 보유세가 도입이 됐냐면 땅이라는 건 마냥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시장 경제상 그렇지 않고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가지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게 세율을 내야 된다는 게 지금 세율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가지면 또 높은 세율을 내라는 건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거래세로 얘기하는 것보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싣고 정부가 좀 더 의지를 분명히 해야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 거래세 후퇴 얘기가 되면 이건 또다시 그 다주택자들에게는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어떤 테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게 할 수 있는 신호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임대사업자 문제입니다. 그때도 다주택자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 매물을 내놓으라 네. 이런 메시지 던지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자금 대출 지원 해줬거든요. 근데 결과는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인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오히려 정부가 근본적인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 집값 안정에 대한 개혁 의지를 조금 더 확고해야 하는 게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내놔야 되는구나. 이게 훨씬 더 저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래세 인하를 논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시장이 워낙에 급하게 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과거 한 2년 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독 서울시만 급하게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가격 상승의 어떤 뭐 강도나 이런 게 전혀 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굉장히 국지적인 그런 상승세로 머물렀고, 또 최근에 보면 또 국지적으로 서울만 굉장히 급하게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서울이 많이 오를 때는 그걸 다 다주택자 탓이라 그러고 다주택자 규제가 도입이 됐지만 이 시장 침체가 되면 시장의 3분의 1은 다주택자가 소유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게 한다라는 게 시장에 과연 바람직한 그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장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역할을 요구할 시점이 됐고, 뭐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알려지는 인구 축소기가 더 급하게 다가온다, 뭐 이런 도시의 성장기를 지나서 위축기가 다가온다 이러면 뭐 결국은 가격이 안 오르면 주택을 안 살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자동차가 있는데 4개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바퀴 하나를 묶어둔 상태예요. 다주택자라는.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이고, 그래서 시장의 침체가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바퀴 안에 굴레를 벗겨야죠. 네. 정상적으로 시장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도이고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원래 수준으로 이제 돌리는 부분도 하나이고, 뭐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가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6억 이하는 뭐 1%, 6억에서 9억은 2%, 9억에서 이상은 3% 이런 나라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세에 대한 차별성의 문제도, 뭐 높이의 문제도, 그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공시가격 어제 이의시청이 끝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발표되는 시점이 4월 말, 그리고 또 보유세 과세 시점이 6월 1일이니까 뭐 이 전후에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이미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얼마의 세부담을 해야 되는지는 다 이렇게 계산해 보셨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 더 떨어지냐 이런 것보단 정부가 그 6월까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오히려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처럼 공시가격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힌다면 사실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번 한 해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네. 얘기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값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되는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제 사퇴를 하셨지만 30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서 이제는 나도 노후를 위해서 상가 건물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난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국민들은 고위 연봉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분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의 이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불감증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필요한 나라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나라냐, 또 초등생이 건물주가 되는 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나라냐. 즉 이런 면에서는 청와대가 아니다. 정말 소득주도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밑작업을 해주겠다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시는 게 지금은 가격 안정에 훨씬 효과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그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주는 게 집값 중요하다는 안정과 어떤 보유세 말씀이시죠? 강화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청와대 비서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실은 뭐 주택이란 부분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데 정책적인 철학은 절대 투기를 하지만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괴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질문하셨던 그런 그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관련된 그런 부담들이 막 몇 개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영향을 살펴보기가 개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과되면은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현재 시점에 가격 변동률이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경착륙에 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과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늘리는 영향이 이런 인구 축소기와 관련된 그런 장기적인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정부의 정책처럼 실수요자는 뭐 투기를 안 하는데 뭐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할 때 사면 된다. 뭐 그건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누구나가 주택을 살 때는 내가 손해 보기를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실수요자가라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뭐 기대에 대한 부분을 버려버릴 수 없는 거고. 근데 글쎄요, 뭐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격 전망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조금은 좀 리저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마무리로 그냥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떤? 점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주택자 수가 많기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북일에서도 경쟁률이 엉망하게 있다라는 건 정부가 좀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내놓길 바라는 게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집값을 사실 뭐 사는 거는 본인들이 선택하지만 그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제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달 국장, 이창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